미 국방부 펜타곤어토와 국토안보부가 동시에 전국 최고 등급의 안보 경계령을 발령했어. 2026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수가 전년 대비 513%나 폭증했다는 거야.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미국 전역에서 전례 없는 사회 현상을 일으킨 거지. 사건의 발단은 이랬어. 중동 분쟁, 테러, 지역 분쟁 같은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학술 교류차 한국을 찾았던 미국 최고 명문고 학생 20명이 단체로 귀국을 거부한 거야.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꼽히던 이 아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지. 이곳이야말로 신이 약속한 진정한 땅이다. 현역 펜타곤 고위 장성의 딸인 에밀리가 서울에 도착한 지 딱 3일 만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겠다고 선언했어. 심지어 귀국 당일에는 한국을 떠나기 싫다며 종적을 감춰서 전대미문의 실종 소동까지 벌였거든. 미국 상위 1%의 아이들은 대체 한국에서 뭘 본 걸까? 내 이름은 에밀리 카터. 올해 18살이고 워싱턴 DC에 살아. 미국의 심장부,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말이야. 하지만 내 18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창밖으로 보이는 저 고요한 포토맥강을 마음 편히 즐겨본 적은 없었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저 강은 내게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어. 언제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경계선이었지? 우리 아빠 로버트 카터는 펜타곤의 고위 장성이야. 구체적인 직책이나 계급은 국가기밀이라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이것 하나는 알아. 아빠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쉴 때조차도 허리춤에 항상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차고 있다는 거. 세계적인 분쟁이 심해진 이후로 아빠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어.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전 세계의 전략을 지휘했으니까. 우리 엄마 로라 카터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기술 회사의 CEO. 두 분의 철통 같은 통제 속에서 내 삶은 언제나 빈틈없는 보안과 높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 내가 다니는 세인트 올번스 스쿨은 미국의 차세대 리더를 키워내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야. 내 절친 소피 밀러의 아빠는 연방 하원 의원이고 늘 같이 다니는 남학생 데니얼 브룩스의 엄마는 대법관이야. 우린 아주 어릴 때부터 내게 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복잡한 미적분학과 최고 수준의 코딩을 배우도록 훈련받았어. 하지만 그 어떤 엘리트 교육보다 중요했던 필수 과목은 따로 있었어. 바로 교내 총기 난사, 대응 훈련, 테러 대피 절차, 비상사태 대처법, 그리고 의심스러운 폭발물을 구별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었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할지도 몰라. 우린 모든 걸 가졌으니까. 최첨단 도시의 풍경, 엄청난 부,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된 빛나는 미래까지. 하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우리가 그저 화려한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걸. 분위기 좋은 야외 카페에서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다가도 테이블 밑에 주인을 알 수 없는 가방이 보이면 즉시 식사를 멈추고 현장을 벗어나 신고해야만 했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들어갈 때마다 완전 무장한 경비원들과 그들이 든 돌격소총을 통과해야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숨 막히는 긴장감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에게 숨 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어. 우리의 졸업 학술 여행지가 결정되던 날, 교실의 풍경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날은 전 세계 테러 위협 경보가 최고 등급으로 격상되고 새로운 공격 위협에 대한 속보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던 날이었어. 오전에 고급 물리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교실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미친 듯이 울려 퍼졌어. 코드레드, 교내에 신원 미상의 위협 발생, 전원 즉시 은폐하라. 이번엔 훈련이 아니었어. 스피커에서 다급한 지시가 터져 나왔고 미 국방부 펜타곤어토와 국토안보부가 동시에 전국 최고 등급의 안보 경계령을 발령했어. 2026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수가 전년 대비 513%나 폭증했다는 거야.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미국 전역에서 전례 없는 사회 현상을 일으킨 거지. 사건의 발단은 이랬어. 중동 분쟁, 테러, 지역 분쟁 같은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학술 교류차 한국을 찾았던 미국 최고 명문고 학생 20명이 단체로 귀국을 거부한 거야.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꼽히던 이 아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지. 이곳이야말로 신이 약속한 진정한 땅이다. 현역 펜타곤 고위 장성의 딸인 에밀리가 서울에 도착한 지 딱 3일 만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겠다고 선언했어. 심지어 귀국 당일에는 한국을 떠나기 싫다며 종적을 감춰서 전대미문의 실종 소동까지 벌였거든. 미국 상위 1%의 아이들은 대체 한국에서 뭘 본 걸까? 내 이름은 에밀리 카터. 올해 18살이고 워싱턴 DC에 살아. 미국의 심장부,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말이야. 하지만 내 18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창밖으로 보이는 저 고요한 포토맥 강을 마음 편히 즐겨본 적은 없었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저 강은 내게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어. 언제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경계선이었지? 우리 아빠 로버트 카터는 펜타곤의 고위 장성이야. 구체적인 직책이나 계급은 국가 기밀이라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이것 하나는 알아. 아빠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쉴 때조차도 허리춤에 항상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차고 있다는 거. 세계적인 분쟁이 심해진 이후로 아빠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어.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전 세계의 전략을 지휘했으니까. 우리 엄마 로라 카터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기술 회사의 CEO야. 두 분의 철통 같은 통제 속에서 내 삶은 언제나 빈틈없는 보안과 높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 내가 다니는 세인트 올번스 스쿨은 미국의 차세대 리더를 키워내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야. 내 절친 소피 밀러의 아빠는 연방 하원 의원이고 늘 같이 다니는 남학생 데니얼 브룩스의 엄마는 대법관이야. 우린 아주 어릴 때부터 내게 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복잡한 미적분학과 최고 수준의 코딩을 배우도록 훈련받았어. 하지만 그 어떤 엘리트 교육보다 중요했던 필수 과목은 따로 있었어. 바로 교내 총기 난사, 대응 훈련, 테러 대피 절차, 비상사태 대처법, 그리고 의심스러운 폭발물을 구별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었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할지도 몰라. 우린 모든 걸 가졌으니까. 최첨단 도시의 풍경, 엄청난 부,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된 빛나는 미래까지. 하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우리가 그저 화려한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걸. 분위기 좋은 야외 카페에서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다가도 테이블 밑에 주인을 알 수 없는 가방이 보이면 즉시 식사를 멈추고 현장을 벗어나 신고해야만 했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들어갈 때마다 완전 무장한 경비원들과 그들이 든 돌격소총을 통과해야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숨 막히는 긴장감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에게 숨 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어. 우리의 졸업 학술 여행지가 결정되던 날, 교실의 풍경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날은 전 세계 테러 위협 경보가 최고 등급으로 격상되고 새로운 공격 위협에 대한 속보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던 날이었어. 오전에 고급 물리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교실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미친 듯이 울려 퍼졌어. 코드레드, 교내의 신원 미상의 위협 발생, 전원 즉시, 은폐하라. 이번엔 훈련이 아니었어. 스피커에서 다급한 지시가 터져 나왔고 우린 입술을 굳게 깨물고 일사불란하게 책상 밑으로 숨었지. 그리고 레이첼 앤더슨 선생님의 침착한 수신호에 따라 복도 끝 지하 대피실로 달려갔어. 숨을 쉴 때마다 지하의 음습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소의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 두꺼운 강철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혔어.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비좁은 공간에서 우린 어깨를 맞대고 서로의 천을 나누며 숨을 죽였어. 머리 위로 경보 해제 방송이 들려올 때까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몇 분을 보냈지.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두 귀를 세게 막고 있었어. 그 지옥 같은 어둠과 먼지 속에서 앤더슨 선생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이번 졸업 학술 여행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최종 결정됐다. 내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한다. 그 순간 대피실 안의 웅성거림은 그 어떤 경보음보다도 더 컸어. 소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지. 선생님, 한국이요? 진심이세요? 전 세계가 난리인데 아시아로 가자고요. 게다가 한국은 북한이랑 대치 중인 휴전 국가잖아요. 거기도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사는 나라라고요.
옆에 있던 데니얼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들었어. 맞아요. 차라리 유럽 알프스 산맥 깊은 곳이나 뉴질랜드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겠어요. 여기서 매일 위협을 피해 다니는 것도 미칠 것 같은데 왜 여행까지 군사 분계선이 코앞인 나라로 가야 하죠? 아이들의 것엔 불만이 터져 나왔어. 우리에게 한국은 최첨단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고도로 발달한 나라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거대한 적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위험한 화약고 같은 곳이었으니까. 그날 밤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헬쑥한 얼굴의 아빠에게 여행 동의서를 내밀었어. 아빠는 목적지를 보더니 대리석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불같이 화를 냈지. 에밀리,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니? 전 세계가 초비상 상태고 국가 비상 안보 태세야. 그런데 하필 한국을 가겠다고? 그곳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처한 위협과 본질적으로 똑같아. 아니, 지리적으로는 더 끔찍할 수도 있어. 휴전선에서 수도, 서울 중심부까지 고작 50km. 1,000만 시민이 적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건 워싱턴 DC 바로 옆 알링턴의 거대한 적국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내 하나뿐인 딸을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낼 순 없어. 절대 안 돼. 핏발선 아빠의 눈과 쉰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의 그 격렬한 반대 속에서 나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묘하고 강렬한 호기심이 불타오르는 걸 느꼈어. 야, 온 세상이 긴장감으로 가득한 이 순간에 우리와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놓인 저 나라는 대체 어떻게 넷플릭스 화면 속 한국인들의 얼굴에 저렇게 한 점의 그늘도 없이 해맑은 빛을 피워낼 수 있는 걸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한밤중에 강변을 유유히 산책하며 치킨을 먹는 그 비현실적인 장면들은 전부 국가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세트장이었던 걸까? 나는 아빠에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부렸어. 아빠, 그 나라의 평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꾸며진 거짓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곧 성인이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나이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평화가 진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가 직접 판단하고 배우게 해주세요. 밤샘 설득 끝에 아빠는 결국 비상 상황 시 즉시 미 대사관으로 피신하겠다는 엄격한 각서를 쓰게 한 후에야 무겁게 허락해 주셨어.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내가 싼 짐 속엔 예쁜 원피스도 뷰티 유튜버가 추천한 화장품도 없었어. 나는 커다란 캐리어 가장 깊숙한 곳에 군용 정밀 위치 추적기를 숨겼고 혹시 모를 납치 상황에 대비해 여권 틈새에는 고액권 달러 비상금을 몇 장 끼워 넣었지. 끊임없이 타인을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 그게 내가 18년간 뼛속 깊이 배워온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 출발 당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하고 숨막히는 보안 검색을 거쳤어. 공항 방송에선 세계 각지의 분쟁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왔지. 완전 무장한 특수경찰의 날카로운 눈빛, 폭발물 탐지견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공간을 메우는 무전 소리. 이 모든 건 우리에게 숨 막히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생존의 소리였어. 극한의 긴장 속에서 비행기에 올랐고 10여 시간 후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인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밤 11시 30분입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낯선 불빛들과 함께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묵직한 충격이 느껴졌어.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외투 주머니를 꽉 쥐었지. 친구들과 나는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굳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비행기에서 내렸어. 아시아의 화약고, 적대국과 국경을 맞댄 땅에 내딛는 첫걸음이었지. 그런데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철저히 준비했던 긴장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됐어. 나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우리가 평생 철석같이 믿고 대비해왔던 세상의 상식이 이 눈부시게 찬란한 공항 로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 소피가 내 팔을 꽉 붙잡고 입을 벌린 채 속삭였어. 에밀리, 여기 진짜 지구 맞아? 가장 먼저 우리를 압도한 건 빛의 향연이었어.
대피소의 침침한 비상등과 보안을 이유로 등화관제가 실시되던 워싱턴의 밤에만 익숙했던 우리에게 인천국제공항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시각적인 충격 그 자체였지. 까마득하게 높은 천장과 끝없이 펼쳐진 대리석인지 거울인지 모를 투명하게 빛나는 바닥. 하지만 이런 화려한 시설보다 우리를 더 공포스럽고 경악하게 만든 건 전혀 다른 데 있었어. 에밀리, 무장 경비들은 다 어디 갔어? 왜 소총을 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지? 데니얼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내 어깨를 붙잡았어. 우리가 출발한 미국 공항에선 몇 걸음마다 실탄을 장전한 경비들이 서 있었고 탑승구엔 장갑차까지 배치되어 있었어. 지금처럼 전 세계가 긴장 상태일 땐 경계가 2배는 더 강화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 거대한 한국의 관문엔 총을 든 무장 인력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 군인은커녕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중무장한 경비 요원조차 없었지. 그 대신 스크린에 귀여운 웃는 얼굴을 띄운 채 바닥을 새우르륵 미끄러져 다니는 청소 로봇이 있었을 뿐이야. 청소 중입니다. 잠시 비켜주세요. 한국어 안내 음성과 함께 로봇이 내 발치 스쳐 지나갔어. 뒤따라오던 소피는 마치 굴러다니는 급조 폭발물이라도 본 것처럼 악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 데니얼이 내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어. 이 공항 보안 시스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무방비 상태면 테러리스트가 가방에 생화학 무기나 폭탄을 숨겨와도 누가 막아? 여기 정말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맞아?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렇게 거대한 국가 핵심 시설의 보안 방식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달랐고 우리는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안보 불감증에 걸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 나는 혹독하고 위압적인 질문 세례가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지. 미국 여권을 든 사람은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인물로 간주되어 별도의 방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거나 가방을 전부 다 해쳐 보이는 검사를 당하기 일쑤였으니까. 군사 훈련을 받은 적 있는가? 폭발물이나 총기를 다룰 줄 아는가?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는가? 온갖 날카로운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느라 손에 땀이 찼어. 하지만 내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내 여권을 받아들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영어로 말했지.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게 전부였어.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한치의 경계심도 없었지. 내가 너무 놀라서 멍하니 서 있자 옆에 있던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왔어. 나는 이제 진짜 신문이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어. 가방끈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었지. 하지만 그 직원은 유창하고 상냥한 영어로 말했어. 학술 여행 온 학생들이군요. 이쪽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면 줄 서지 않고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도와줄까요? 우린 마치 마법에 홀린 것처럼 그 직원을 따라 최첨단 기계 앞으로 갔어. 여권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메라에 얼굴을 맞추자 1초도 안 돼서 휙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열렸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매끄러웠어. 이 거대한 공항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건 험악한 얼굴에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보이지 않는 최첨단 시스템이었던 거야.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조용하고 친절하지만 그물망처럼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 위쪽 전광판에 수화물 도착 예정 시간 3분 후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고 정말로 초침이 정확히 3분을 가리키자 내 캐리어가 벨트를 타고 스르륵 나오는 거야. 혹시 누가 내 짐을 훔쳐갈까봐 카트를 꽉 붙잡고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며 째려보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지. 모든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 한국의 방공기는 살짝 서늘했지만 이상하게 상쾌한 느낌이 들었지. 대기하고 있던 대형 리무진 버스에 짐을 싣고 푹신한 좌석에 몸을 파묻었어. 버스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 위를 달릴 때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어. 아빠였어. 에밀리,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니? 주변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고 공항 내부에 무장 경비는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던 이쪽은 상황이 아주 긴박하니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라. 아빠의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빠는 깊은 지하 벙커에서 숨 막히는 레이더 화면을 들여다보며 내 걱정을 하고 있겠지.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롭게 잠든 듯 하면서도 찬란하게 숨쉬는 한국의 거대한 밤을 바라봤어.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써 내려갔지. 아빠, 여긴 내가 알던 세상이랑 너무 달라요. 총을 든 군인도 사이렌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삼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워싱턴의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 버스는 휘황찬란한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지. 그리고 우리 버스가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대로에 들어선 지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나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길거리에서였어. 짧은 치마를 입고 무선 이어폰을 낀 젊은 여자가 혼자서 아주 태연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걷고 있는 거야. 옆에는 동행도, 경호원도 없었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저 여자 정말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내 외침에 소피와 데니얼도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밖을 내다봤지.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낮에도 여성이 혼자 걸으면 표적이 되기 쉬운데 새벽 1시는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아니,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도 새벽 1시에 여성이 저렇게 무방비하게 번화가를 걷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내가 18년 동안 꿈꿔왔지만 지구상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던 완벽한 자유의 풍경이었어. 얼마 안 돼서 우린 호텔에 도착했어. 짐을 풀고 침대에 누우니 시계는 벌써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 시차 때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아까 강남대로에서 봤던 그 비현실적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어. 그때 정적을 깬 건 내 뱃속에서 들려온 소리였어. 꼬르륵. 옆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던 소피가 킥킥 웃는 거야. 에밀리, 나도 배고파 죽겠다. 기내식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뭐라도 좀 먹으러 갈까? 야, 이 시간에 문 연 곳이 어디 있어? 워싱턴에서도 새벽 2시면 술집 빼고 다 닫는다고. 여긴 외국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봤잖아. 불 켜진 가게들 많던데 난 너무 배고파서 잠도 안 와. 우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인솔자이신 앤더슨 선생님 방문을 노크했어. 선생님도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지. 선생님, 저희 너무 배고픈데 호텔 바로 앞 편의점이라도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요? 호텔 바로 앞이니까 괜찮겠지. 대신 절대 다른 데로 새면 안 된다. 20분 안에 돌아와야 해. 수상한 사람 보이면 즉시 호텔로 뛰어오고.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로비로 내려와 호텔 회전문을 나선 순간 우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극도로 낯선 안정감이 온몸을 감쌌어. 어두컴컴한 골목도 음침한 사각지대도 없었지. 가로등은 대낮처럼 환했고 길모퉁이마다 보이는 24시간 편의점은 마치 바다의 등대처럼 안심되는 빛을 내뿜고 있었어. 우린 조심스럽게 호텔 맞은편 편의점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 예, 어서 오세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꾸벅 인사를 했어. 우린 주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지. 진열장엔 수십 종류의 컵라면, 형형색색의 삼각김밥과 빵, 그리고 신선한 우유와 음료수들이 터져 나갈 듯이 꽉 채워져 있었어. 이게 다 뭐야? 이 쌓여있는 음식들 좀 봐. 지금 당장 전쟁이 터져서 대피소에 갇혀도 여기서 1년은 버티겠다. 데니얼이 감탄하며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어. 미국에선 무슨 일 터질 기미만 보여도 마트 생필품이랑 식료품이 하룻밤 새 동나잖아. 텅 빈 진열대가 당연하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하느라 미쳐 날뛰는데. 그런데 북한의 포구가 코앞에 있는 이 도시에선 편의점 음식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 우린 각자 먹고 싶은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그리고 노란색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골랐지. 계산할 때 점원은 좀 서툰 영어랑 손짓으로 친절하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줬어. 가게 밖에 나와 파라솔 의자에 앉아 뜨거운 컵라면을 먹었어. 새벽 2시 30분. 미국이었으면 순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쌩 하고 지나가거나 불심 검문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시간이야. 하지만 서울의 거리엔 퇴근하는 듯 피곤한 얼굴이지만 미소를 잃지 않은 직장인들이 지나갔고 3, 3, 5 모여 야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이들도 있었어.
야, 너희 저기 좀 봐. 컵라면 국물을 마시던 소피가 갑자기 길 건너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편의점에서 멀지 않은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가게였지. 간판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쓰여 있었어.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고 문도 활짝 열려 있는데 이상하게도 가게 안에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거야. 호기심과 경계심에 이끌려 우린 라면 그릇을 치우고 그 수상한 가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경쾌한 유행가가 흘러나왔어. 근데 정말로 점원이 없었어. 카운터는 텅 비어 있고 거대한 아이스크림 냉동고 몇 대가 웅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지.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 우린 서로를 마주보며 하얗게 질렸지. 아, 뭐야? 여기 진짜 무인 가게야? 주인이 화장실이라도 갔나? 가게 안을 둘러보니 수백 종류의 아이스크림과 과자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 하지만 계산대엔 점원 대신 네모난 키오스크, 무인 계산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그때 데니얼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 팔을 붙잡았어. 에밀리, 빨리 나가자.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왜 그래? 이거 분명 함정이야. 세상에 주인이 지켜보지도 않는 가게가 어디 있어? 이건 폭탄을 숨겨놓은 미끼거나 우리 같은 외국인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려는 함정 수사일 거야. 미국에서 관리되지 않는 공간은 곧 위험구역이라는 거 잊었어? 저기 위 좀 봐. 감시 카메라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잖아. 빨리 여기서 나가자. 다급한 데니얼의 목소리에 나도 등골이 오싹해졌어. 맞아. 사람이 지키지 않는 열린 가게에 상품이 가득 쌓여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 갱단이라도 들이닥쳐서 물건을 다 털어가거나 기계를 부수면 어떡해? 우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이었어. 책가방을 맨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아이는 키가 훌쩍 큰 우리 외국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익숙하게 냉동고 문을 열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꺼내 들더니 당당하게 키오스크 앞으로 걸어갔어. 익숙하게 바코드를 찍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기계에 넣었지. 짤랑하고 거스름돈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 아이는 작은 손으로 동전을 챙겨받고는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뜯어 한 입 베어 물고는 유유유히 문 밖으로 사라졌어. 우린 돌처럼 굳어서 한참 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 방금 저게 뭐야? 저 꼬마가 그냥 기계에 계산하고 나갔다고?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돈을 냈다고?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어떤 강압적인 힘이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아이. 훔쳐갈 기회가 널려 있는데도 누구 하나 물건에 손대지 않는 동네.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다거나 경찰력이 강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이건 충격적인 사회 현상이었지. 이 나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기라도 한 걸까?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를 믿을 수가 있지? 데니얼의 떨리는 물음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미국에선 동네 작은 슈퍼에 들어갈 때조차 금속 탐지기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는데 끊임없이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은 정반대였어. 서로를 믿는다는 게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삶의 방식인 거야. 보이는 총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신뢰의 그물망이 이 거대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지. 우린 마치 성스러운 전당에 이끌리듯 다시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각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라 들고 경건하게 키오스크 앞에 섰지. 화면에 영어 메뉴를 누르고 신용카드를 넣어 결제를 마쳤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의 무미건조한 음성일 뿐이었지만 그 순간 나에겐 세상 그 어떤 따뜻한 환영 인사보다도 감동적이었어.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지. 우리는 너를 믿는다. 여기는 안전하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아이스크림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워졌어. 소피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 에밀리, 만약 내가 진짜 여기서 살면 매일 먹던 불안장의 약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우린 서로를 보며 웃었어.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웃음이었지. 새벽 3시의 서울 거리는 여전히 눈부시게 밝았어. 하지만 그 빛은 발전소에서 오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숭고한 신뢰의 빛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 우린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총구의 위협이 없는 달콤한 밤을 보냈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고 본격적인 서울 투어를 시작했을 때 앤더슨 선생님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쇼핑센터가 아니었어. 그곳에서 우린 우리 미국의 건국 역사 속 고통스러운 순간과 놀랍도록 닮아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목격하게 돼. 아빠, 우리는 왜 꼭 이렇게 총을 들고 살아야만 해요? 내가 상황실에 있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시작점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호텔 커튼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 어젯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겪었던 초현실적인 충격과 달콤함이 아직도 입가에 맴도는 것 같았지. 우린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어. 늘 엄격하던 앤더슨 선생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마이크를 잡았어.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곳에 가볼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형제 국가라고 부르지. 단순히 지리적으로 적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태운 대형 버스는 화려한 유리빌딩 숲을 지나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으로 향했어.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웅장한 마천루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화려하고 활기찬 도시가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우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잠시 후 버스가 거대한 광장 앞에 멈춰 섰을 때 우린 모두 숨을 죽였지.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전쟁 기념관이었어. 광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크기의 거대한 청동 조형물들이 우리를 맞이했지. 총을 들고 돌격하는 군인, 피난 보따리를 맨 어머니에 깊게 팬 주름, 공포에 질려 우는 아이의 표정. 모든 고통과 절규가 차가운 청동상에 생생하게 굳어 있었어. 그 중에서도 내 발걸음을 가장 오래 멈추게 한 건 형제의 상이라는 이름의 조각상이었어. 국군 장교인 형과 적군 병사인 동생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지. 총을 버리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열하는 모습. 그 조각상을 올려다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아파왔어. 역사는 다르지만 이념 때문에 갈라져 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비극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까. 그 무거운 모습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열과 갈등에 대한 공포를 건드렸어. 무거운 마음으로 전시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 흑백 사진과 낡은 군복, 핏자국이 선명한 철모가 70여 년 전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지.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국토의 90%를 빼앗긴 채 부산 앞바다까지 밀려났던 절체절명의 상황. 전시물의 영어 설명을 읽던 데니얼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어. 에밀리, 이건 우리 역사 속 절망적인 전투의 순간들과 너무 비슷해. 그래, 이 머나먼 동쪽의 나라도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위기를 겪었던 거야. 변변한 자원도 강력한 동맹도 없이 식민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거대한 비극을 맞이했던 가난하고 힘없는 신생 독립국. 우린 천천히 전시관을 걸으며 한국인들이 겪었던 처절한 생존의 기록들을 봤어. 앳된 얼굴에 학도병이 남긴 피 묻은 편지, 총알에 뚫린 녹슨 수통, 그리고 흑백 사진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서울의 모습. 사진 속 지옥 같은 풍경은 불과 몇 시간 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나온 그 최첨단 도시와 도저히 같은 공간이라고 믿을 수 없었지. 앤더슨 선생님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어. 이 나라 사람들은 바로 저 시커먼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한 거란다. 매치 우리 선조들이 황무지 위에서 맨손으로 위대한 국가를 세웠던 것처럼 이들 역시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주먹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부신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회랑으로 향했어. 끝없이 이어진 검은 대리석 벽에 수십만 개의 이름이 침묵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 그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평화롭고 찬란한 서울을 무너지지 않게 바치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기둥처럼 느껴졌어. 바로 그때였어.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고 강하게 진동했어. 아빠가 군용 암호 회선으로 건 영상 통화였지. 나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전화를 받았어. 화면 속 아빠는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고 등 뒤로는 각종 모니터가 번쩍이는 지하 상황실이 보였어. 아빠의 눈 밑엔 피로로 인한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 에밀리, 괜찮은 거냐? 위험한 징후는 없고 이쪽은 상황이 긴박하니 항상 경계태세 유지해라. 아빠의 거칠고 다급한 목소리. 평소 같았으면 짜증 섞인 투정이라도 부렸겠지만 그날따라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내 눈앞엔 이토록 넓고 파랗고 눈부시게 평화로운 서울의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핸드폰 화면 속 아빠는 지하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를 위협 속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지쳐 있었으니까. 그 대비가 너무나 잔인했어. 아빠, 나 지금 전쟁 기념관에 있어요. 아, 그래. 거기도 우리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슬프고 무거운 기억이 잠들어 있는 곳이겠구나. 아빠가 화면 너머로 나직이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말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돌려 전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검은 대리석 벽과 저 멀리 광장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한국 아이들의 모습을 아빠에게 비춰줬어. 아빠, 근데 여긴 뭔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여기도 북한이랑 휴전 중인 상태잖아요. 뉴스에선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고 위협한다면서요. 그런데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얼굴엔 그늘이 한 점도 없어요. 내일 전쟁이 날까봐 생수랑 식량을 사재기 하는 사람도 없고 지하철에서 방독면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다고요. 내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 화면 속 아빠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지. 우리는 매일 밤 비상경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살아남는 게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빠, 이 나라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생존을 넘어서 눈부시게 쌈 그 자체를 누리고 있어요. 대피소에 숨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꽃을 심고 총을 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강한데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해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마침내 내 18년 인생 동안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억눌러 왔던 질문을 아빠의 심장을 향해 던졌어. 아빠, 혹시 우리가 싸워온 방식이 근본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요? 오직 강한 무력과 총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우리 미국의 그 오만한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닐까요? 지하 상황실에 앉아있던 펜타곤 최고의 장성, 나의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 침묵이 너무 길고 무거워서 나는 화면이 멈춘 줄 알았어. 흔들리는 아빠의 눈동자와 그 뒤로 레이더 화면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들이 보였지. 마침내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고 아주 희미하고 쉰 목소리였지만 내 영혼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목소리로 진심을 털어놓았어. 에밀리,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네가 지금 그곳에서 보고 있는 것들, 총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 매일 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 사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내 젊음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진정으로 승리한 미래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울었어.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 뼛속까지 시린 잿더미 속에서 눈물로 씨앗을 심어 마침내 희망이라는 거대한 꽃을 피워낸 가장 위대한 정원사들이었지. 잔인한 무력으로 억지로 짓누른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눈물, 노력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진짜 평화. 이것이 대한민국이 우리와 놀랍도록 닮았으면서도 결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지점이었어. 퉁퉁 부은 눈으로 기념관을 나와 다시 버스에 올랐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선 낯선 희망이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지. 총구도 벙커도 없이 인간이 이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섣부른 감동과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막 버스에 올라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앤더슨 선생님의 다음 한마디가 우리를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지. 선생님은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목적지를 알려줬어. 버스의 방향이 점점 북쪽으로 향하면서 창밖의 풍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 그곳엔 우리가 미국에서 매일같이 대비하던 어떤 종류의 지옥이 있었어. 평화라는 가짜 가면이 완전히 찢겨나가고 한반도가 숨겨왔던 가장 소름 끼치는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곳 말이야. 자, 여러분, 서울의 눈부신 발전과 아름다운 겉모습을 봤으니 이제 이 나라가 그 화려함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어떤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볼 시간입니다. 버스가 자유로라는 이름의 고속도로에 들어서 북쪽으로 질주할 때 앤더슨 선생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창밖 풍경은 서울의 세련된 고층 빌딩과 평화로운 한강에서 순식간에 투박하고 차가운 철조망으로 뒤덮인 강기슭으로 바뀌었지. 길 위의 차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공기의 질감마저 서늘하게 변했어. 창밖을 보던 소피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지. 강둑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날카로운 철책선, 그 위를 덮은 윤형 철조망,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시멘트 초소, 심지어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언제든 폭파시켜 적의 탱크를 막을 수 있도록 설치된 거대한 대전차 장애물까지. 이 끔찍하고 살벌한 풍경들은 우리 미국 학생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분쟁 지역에 대한 트라우마를 무자비하게 자극했어.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지대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 에밀리, 나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내 옆에 앉은 데니얼이 하얀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어. 나도 마찬가지였지.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고 두 손으로 좌석 팔걸이를 꽉 붙잡았어. 평화로운 여행지인 줄로만 알았던 이곳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무기가 밀집된 화약고 중 하나라는 잔인한 현실이 우리의 목을 졸라왔어. 몇 겹의 삼엄한 군사 검문소를 지난 끝에 버스는 마침내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에 도착했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피부를 벨 듯한 긴장감이 온몸에 퍼졌지.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헌병들, 그들의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어. 우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인솔장교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파란색 건물들이 있는 구역으로 들어갔어. 발밑에 그어진 시멘트 선 하나, 그저 연약해 보이는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의 공기 무게가 완전히 달랐지. 여러분, 발밑에 있는 이 얇은 선이 바로 군사분계선입니다. 이 선을 한 발짝이라도 넘어가면 여러분은 북한 영토를 밟게 되는 겁니다. 통역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우린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봤을 때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 불과 10여 미터 앞 회색 건물 계단 위에서 갈색 군복을 입은 북한군 병사가 망원경으로 우리를 마치 사냥감을 보듯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저들 뒤에는 언제든 불을 뿜을 수 있는 수천, 수만 문이 장사정포와 미사일들이 서울을 겨누고 있다는 걸. 그곳은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어. 숨막히는 정적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반가쇠의 손가락을 건 채 70년 동안 대치해온 극도로 위험한 일시정지 상태일 뿐이었지. 10m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적의 살기는 우리가 미국에서 느끼던 그 어떤 간접적인 위협보다도 훨씬 더 원초적이고 소름 끼치는 공포였어. 우리는 혼비백산에서 서둘러 버스에 올라 판문점을 빠져나왔어.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낸 진짜 기적과 충격은 판문점의 삼엄한 철조망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서울 도심으로 돌아오는 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일어났어. 버스는 임진강을 지나 자유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어. 30분, 40분, 50분.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창밖의 풍경은 마치 영화 필름을 잘라붙인 것처럼 순식간에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지. 차가운 철조망과 시멘트 대전차 장애물이 있던 자리에 힙합 음악이 흘러나오는 힙한 카페와 반짝이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섰어. 소총을 메고 경계를 서던 군인들 대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젊은 커플들이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 조금 전까지 북한군 병사의 망원경과 눈을 맞추며 벌벌 떨었던 우리는 이 극도로 부조화스럽고 초현실적인 공간의 연속성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에밀리, 너 방금 저 사람들 웃으면서 셀카 찍는 거 봤어. 계속 창밖만 보던 소피가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어. 1시간 겨우 50km 버스 타고 왔다고. 길도 안 막혔는데 저 북쪽 끝에선 사람들이 총 들고 서로 노려보고 있고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서 겨우 1시간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 수 있냐고. 이 사람들 뇌의 구조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데니얼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경악했지. 그 MR이 맞았어. 미국에선 어느 한 곳에 긴장 상황이 터지면 즉시 사회 전체에 핏줄을 타고 퍼져나가 일상을 완전히 잠식해버려. 테러 위협 경보라도 뜨면 전 국민이 경계 태세에 들어가고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틀어박히고 사회 전체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고. 우리는 공포와 일상을 단 한 번도 분리해 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은 달랐어. 물리적인 거리는 우리가 마주한 많은 위협보다 훨씬 가깝고 잠재적인 화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도 한국인들은 그 끔찍한 공포가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침범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 머리 위에 핵 위협이 있고 50km 밖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오늘 점심은 어느 맛집에 갈지, 이번 주말엔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며 눈부신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 말을 차창에 대인 채 경외로운 눈빛으로 거리를 걷는 저 환하게 웃는 한국 젊은이들을 바라봤어. 거대한 깨달음이 섬광처럼 나를 내리쳤지. 한국의 진짜 힘,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진짜 기적은 수출되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도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술도 아니었어. 위협을 외면하는 허세가 아니라 위협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무서운 단단함. 전쟁의 공포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오늘 하루를 찬란하게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집요하고 빛나는 의지. 한국인들은 총이나 대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로 적의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거야. 버스가 번화한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며 속도를 늦췄어.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지. 나는 이제 이 위대한 일상을 만들어내는 엔진, 이 사회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이 더 알고 싶어졌어. 다음 날, 우리는 잠시 화려한 지상의 세계를 떠나 수백만 시민들의 삶이 교차하는 서울의 지하 세계로 들어갔어. 그곳에서 우리는 법이나 경찰의 통제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높은 이성과 양심이 만들어낸 지하철의 모세의 기적을 목격하게 돼. 그것은 그 어떤 무장 군대보다도 더 질서정연하고 위대한 시민들의 행진이었지. 판문점의 차가운 철조망과 서울 도심의 눈부신 평화가 공존하는 기적을 목격한 다음 날, 우리는 잠시 지상의 마천루를 뒤로하고 수백만 서울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거대한 지하 세계로 들어갔어. 앤더슨 선생님은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진짜 엔진, 보이지 않는 시민의식의 궁극적인 형태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지. 오후 6시, 퇴근 시간 러시아워, 강남의 어느 거대한 지하철역 입구로 들어선 순간 우리는 엄청난 시청각적 충격에 압도당했어.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 광장과 수많은 환승 통로가 쏟아져 나오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지. 검은 머리의 파도가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밀려왔어. 우리 같은 미국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공간은 본능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유발해.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광장이나 역은 언제나 자살폭탄 테러범이나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들의 가장 이상적인 표적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선 항상 신경을 곤두쓰고 주변 사람들의 손과 가방을 경계하는 습관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어.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 틈에선 누가 가방에 폭탄을 숨겨도 절대 못 찾아낼 거야. 압사당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소피가 내 옷자락을 꽉 붙잡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어.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 팔짱을 낀 채 30m 깊이의 승강장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 승강장엔 승객 추락을 막는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지. 잠시 후 안내방송과 함께 거대한 열차가 바람을 일으키며 들어왔어. 열차 안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는
말 그대로 지옥철이었지. 나는 문이 열리는 순간 먼저 타려고 사람들이 거칠게 밀치고 소리치며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 미국의 대중교통에선 자리 다툼과 소란이 일상이었으니까.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고 모르는 사람과 언성을 높이는 게 당연했거든. 하지만 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눈앞에 선 성경에서나 읽어봤던 믿을 수 없이 성스러운 기적이 펼쳐졌어. 문 앞에 빽빽하게 서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는 거야.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듯이 말이야. 열차 안의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통제하는 것도, 군인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저 보이지 않는 규칙 하나를 따르며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 우리는 인파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열차 안으로 들어갔지. 차 안은 사람들의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하지만 이 콩나물시루 같은 객차 한가운데서 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광경을 발견했어. 에밀리, 저기 좀 봐. 다들 다리 터지게 서 있는데 왜 저 자리는 비어있지? 데니얼이 입을 떡 벌리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서 있을 공간조차 거의 없는 그곳에 분홍색으로 칠해진 좌석 하나가 완전히 비어있는 거야. 좌석과 등받이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지. 내 앞에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직장인도, 하이힐을 신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성도 그 빈자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미국이었다면 저 자리는 즉시 전쟁터가 됐을 거야. 오늘 하루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청껏 증명하는 사람만이 앉을 자격이 주어졌겠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자기 다리가 터질 것처럼 부어오르는데도 그 자리를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될 선격처럼 비워두고 있었어. 언제 탈지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임산부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야. 이건 벌금이나 몽둥이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가장 고결한 의식의 결정체였지. 보이지 않는 배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설치된 진짜 아이언돔이었어. 그날 밤 깊은 감동을 안고 우리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한강 공원을 찾았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강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다리가 뿜어내는 오색 찬란한 야경은 황홀했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끝없는 개방성이었어. 미국에선 강이나 호수 같은 주요 수원지는 독극물 테러를 막기 위해 철조망과 무장 경비로 삼엄하게 통제하거든. 하지만 한강은 단 하나의 울타리도 없이 모든 시민에게 활짝 열려 있었어. 우리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한국의 명물이라는 배달치킨을 시켰지. 주소도 없는 캄캄한 공원, 잔디밭에 25분 만에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뜨거운 치킨을 들고 나타났을 때 우린 이건 거의 위치 추적 마법이라며 감탄했어. 부른 배를 두드리며 강변을 산책하다가 온갖 운동기구들이 모여있는 무료 야외 헬스장을 발견했어. 내가 기구 하나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 끙끙대고 있는데 하얀 운동복을 입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지.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경계했어. 밤 길거리에서 낯선 남성의 접근은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의미했으니까.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주름 가득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믿을 수 없는 말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어. 사열럼, 정확한 히브리어였지. 우리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자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 내가 젊었을 때 중동 사막에서 10년 넘게 건설 노동자로 땀 좀 흘렸지. 그때 이스라엘 집단 농장인 키부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할아버지는 다부진 팔로 직접 기구 사용법을 시범 보여주시더니 아련한 눈빛으로 한강의 검은 물결을 바라보셨어. 학생들, 지금 이 강물이 반짝반짝 참 예쁘지?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이 강이 전쟁통에 핏물로 벌겋게 물들었어. 폭파된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지.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 중동의 뙤약볕 아래서, 독일의 어두운 탄광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이제 내 손주들은 이 잔디밭에서 테러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지.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가장 위대한 훈장이야. 대가 없는 친절, 그리고 트라우마를 넘어선 세대의 성스러운 자부심.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우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미국의 어르신 세대 중에도 강인한 퇴역 군인들이 많지만 그분들의 눈에는 종종 적에 대한 경계심과 트라우마가 서려 있었어. 하지만 이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눈빛에선 치열하게 살아남은 자의 여유와 타인을 끌어안는 거대한 포용력이 느껴졌지.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 시내의 평범한 고등학교 한 곳을 방문했어. 학교 식당에서 고급 호텔 뷔페 부럽지 않은 따뜻한 음식을 무료로 먹으면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종이 울렸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교실 뒤쪽 사물함에서 일제히 빗자루와 걸레를 꺼내더니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 밑과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하는 거야. 미국 학교에선 청소는 청소 용역 업체에 맡기는 일이야. 우린 머리로 엘리트가 되는 법만 배우지 자기 손에 먼지를 묻히는 법은 배우지 않거든. 돈 주고 청소부 고용하면 편하잖아요. 왜 굳이 땀 흘려가며 직접 교실을 청소해요? 데니얼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어. 안경을 쓴 한 여학생이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 제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어지른 쓰레기를 남이 치우게 할 순 없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청소하면 협동하는 법도 배우고 진짜 책임감이 뭔지도 알게 되고요. 책임감,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세게 내리쳤어. 우리는 말로만 세상을 바꾸는 하버드식 토론만 할 줄 알았지 단 한 번도 타인을 위해 허리를 굽혀 발밑에 쓰레기 하나를 주워본 적이 없었거든. 한국의 아이들은 매일 청소를 통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을 낮추는 법을, 즉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진짜로 필요한 훌륭한 리더십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거야. 이 놀라운 배움으로 가득 찼던 서울 여행의 마지막 날, 앤더슨 선생님은 우리에게 명동에서 반나절의 자유시간을 주며 한국의 뷰티와 패션을 마음껏 즐기라고 했어. 하지만 우린 꿈에도 몰랐지. 그 화려하고 눈부신 명동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와 안도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끔찍한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앤더슨 선생님이 약속한 자유시간이 찾아왔어. 목적지는 아시아 패션과 화장품의 성지라 불리는 서울의 명동.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마자 거대한 인파와 화려한 간판들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졌어. 길거리 스피커에선 심장을 울리는 K-팝 댄스곡이 흘러나왔고 공기 중엔 떡볶이와 오징어 구이의 맵고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옷을 잘 차려입은 한국 젊은이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거리를 흐르고 있었어. 우리 같은 미국 여학생들에게 한국의 뷰티 브랜드는 유튜브 영상 속에서나 보던 전설 속의 보물 같은 거였거든. 우리는 곧장 대형 화장품 가게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 에밀리, 이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몇 달만 지나면 나는 이 긴 머리를 잘라야 하고 흙먼지 날리는 훈련소로 보내지게 될 거야. 예쁜 화장품 파우치 대신 무겁고 차가운 탄약 조끼를, 립스틱 대신 위장 크림을 바르게 되겠지. 이건 미국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이었어. 나도 그냥 이렇게 예쁜 원피스 입고 친구랑 맛있는 빵 먹으면서 평범하고 예쁘게 살고 싶은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슬픔을 억지로 삼켰어. 그때 밖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지. 우리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길가에 서서 호호 불며 뜨거운 치즈 핫도그를 먹었어. 전쟁, 대피훈련, 테러리스트, 평생 우리를 올감했던 무거운 단어들이 이 순간만큼은 잠시 완벽하게 잊혔지. 짧고 눈부신 행복이었어. 하지만 그 행복은 비눗방울처럼 순식간에 터져버렸어. 점심을 먹으러 인파를 헤치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 내 앞에서 걷던 소피가 갑자기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어. 거리를 걷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를 돌아봤지. 소피 왜 그래? 벌레라도 밟았어? 없어졌어? 내 지갑이 없어졌어. 가방 지퍼가 열려 있어. 순간 우리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
소피의 크로스백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 그녀의 두툼한 분홍색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비상금으로 환전해둔 $500가 들어있었어. 자, 우리에게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생존을 박탈당하는 것과 같았어. 특히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힌 생각으로는 수만 명이 붐비는 길거리에서 지갑이 사라졌다는 건 100% 누군가 고의로 훔쳐갔다는 뜻이었지. 게다가 미국에선 주인이 없는 지갑이나 가방은 의심스러운 폭발물로 간주되어 폭발물 처리반이 로봇으로 터뜨리거나 주변을 봉쇄해버려. 어쩌다 누가 죽더라도 그 안에 든 많은 현금을 보면 절대 돌려줄 리가 없었거든. 어떻게? 나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어. 아까 그 좁은 화장품 골목에서 누가 내 어깨를 부딪히고 갔는데 틀림없이 소매치기야. 소피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 나와 데니얼의 머릿속에도 빨간 경보음이 울렸지. 조금 전까지 천사처럼 친절하고 상냥했던 길거리의 행인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돈을 노리는 교활한 범죄자이자 용의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역시 너무 완벽했어. 세상에 천국은 없어. 결국 여기도 약육강식,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곳이었던 거야.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린 거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인간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혐오가 다시 독버섯처럼 고개를 들었어.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앤더슨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 선생님은 당장 근처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뛰어간 뒤 위치를 보내라고 지시했지.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명동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파출소로 뛰어들어갔어. 미국에서 경찰서는 늘 분노에 찬 범죄자들과 고함 소리로 가득한 위압적인 곳이야.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소한 일은 기껏해야 서류 양식 하나 던져주고 찾으면 연락 주겠다는 영혼 없는 대답으로 돌려보낼 뿐이지. 우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파출소 문을 밀고 들어갔어. 이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단정하게 제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경찰관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 소피가 울고불고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지.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기는커녕 무정이를 집어들고 턱을 만지며 아주 진지하게 물었어. 마지막으로 지갑을 꺼내서 계산한 곳이 어디예요? 지도에 이동 경로를 좀 짚어줄 수 있겠어요? 걱정 말아요. 명동 길거리엔 CCTV가 사방에 깔려 있어서 동선만 추적하면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마치 자기 친딸을 대하듯 세심하고 온화하게 우리를 다독였어. 하지만 우리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지. 범인을 잡아도 그 $500 현금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 우리는 파출소의 낡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어. 1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 10분, 20분, 30분이 지났지. 소피의 울음소리도 절망적인 흐느낌으로 바뀌었어. 바로 그때였어. 파출소 유리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점퍼 차림의 머리가 희끗한 평범한 한국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어.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떡볶이 골목 바닥에서 이걸 주웠는데 보아하니 외국인 물건 같은데 빨리 찾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투박한 손에 들려있는 건 바로 소피의 분홍색 지갑이었어. 내 지갑! 소피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지갑을 낚아챘어. 경찰관이 웃으며 소피에게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보라는 신용을 했지.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지퍼를 열었어. 신용카드 2장 그대로 있었지. 그리고 안쪽에 접혀있던 $50짜리 지폐 10장. 한 장도 1센트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어. 돈이 그대로 다 있어. 하나도 안 없어지고 진짜 그대로 다 있어. 우리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지갑을 주워준 아저씨를 멍하니 쳐다봤어. 내가 사례금이라도 드리려고 돈을 꺼내자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민망해하셨지. 아유, 됐습니다. 외국까지 놀러와서 지갑 잃어버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찾았으면 됐지. 앞으론 가방 지퍼 잘 잠그고 다녀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 아저씨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커피 한 잔의 사례도 받지 않은 채 다시 유리문을 밀고 명동 인파 속으로 쿨하게 사라지셨어. 우리는 파출소 안에서 숨 쉬는 법도 잊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 수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번화가 한복판에서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30분 만에 단 한 푼도 사라지지 않은 채 되돌아왔다고.
이건 내가 배운 그 어떤 물리학이나 통계 확률로도 계산할 수 없는 완벽한 기적이었어. 경찰관이 우리에게 따뜻한 차 석 잔을 타서 건네주며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어. 많이 놀랐죠? 한국에선 카페 테이블에 지갑이나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도 안 훔쳐가요. CCTV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남의 물건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게 이곳 사람들한텐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 소피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파출소 앞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공포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지. 그건 거대하고 압도적인 감동과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던 자신의 비참한 과거 인생에 대한 슬픔이 함께 터져 나오는 영혼을 정화하는 눈물이었어. 나와 데니얼도 소피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우리는 평생 차갑고 두꺼운 벽 안에서 살아왔어. 방어를 위해 세운 국경의 장벽, 외부인을 경계하기 위해 집 주위에 둘러친 높은 담벼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무조건 의심해야만 했던 우리 마음속의 잔인한 불신의 벽. 우리는 오직 그 벽들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배우며 자랐어. 하지만 오늘 한국 명동 길거리에서 그 견고했던 불신의 벽이 이름 모를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 힘없이 밀려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 타인의 약점과 불행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잃어버린 물건을 사심없이 돌려주는 위대한 인간성에 대한 존중. 파출소를 나와 올려다본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어. 조금 전까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명동의 인파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수만 명의 굳건한 천사들처럼 보였지. 하지만 내일이면 우리는 이 눈부신 천국을 떠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만 해.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밤을 새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할 무서운 결심을 했어. 여행의 마지막 날, 무거운 아침이 밝았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이었지. 평소 같으면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온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활기찼을 호텔 로비가 오늘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끔찍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경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경보음과 숨막히는 대피소로 가득한 잔혹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절망감만이 감돌았지.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캐리어를 끌고 로비 중앙에 모였어. 오전 11시 인천공항으로 가는 전용 버스에 타야 했지. 인솔자인 앤더슨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인원 체크를 시작했어. 하나 둘 셋 넷. 술을 세던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짚으며 벌떡 고개를 들었지. 잠깐만, 에밀리는? 에밀리 어디 갔지? 선생님의 다급한 외침에 모든 아이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 소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대답했지. 오늘 아침에 방에서 짐 쌀 때 1층 로비에 먼저 내려가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화장실에 갔나?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나는 나타나지 않았어. 새파랗게 질린 선생님이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지. 순식간에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어. 비상사태, 호텔 보안 요원 전부 호출해. 당장 영사관이랑 미 대사관에 연락해. 앤더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떨렸어. 펜타곤 최고위 장성의 딸이 다른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짐은 그대로 둔 채 사라진 거야. 이건 단순한 소녀의 가출이 아니라 적대적인 테러 단체나 세력과 연관된 납치나 테러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였어. 선생님 머릿속엔 이미 내가 인질로 잡혀 피 흘리는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을 거야.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고 특수부대를 부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무슨 비밀 아지트에 있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곳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 그곳은 바로 서울 중심부 광화문에 있는 거대한 지하서점 교보문고였지. 그날 새벽 나는 일찌감치 잠에서 깼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갈망이 느껴졌지. 이대로 순순히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한국에서의 일주일 동안 온몸의 세포로 느꼈던 이 위대한 평화, 이 자유로운 공기, 타인을 향한 사람들의 눈부신 신뢰, 이 모든 걸 영원히 내 캐리어 안에, 아니,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담아가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소피가 아직 곤히 자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무작정 호텔을 빠져나왔어. 청소 아주머니가 그걸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워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광화문 지하에 있는 그 거대한 서점 입구로 들어선 순간 나는 단번에 압도당했어.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는 점은 우리의 대피소와 비슷했지만 그 안에 가득 찬 공기와 사람들의 표정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 눈앞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원목 책장과 수백만 권의 책들이 뿜어내는 묵직하고 달콤한 종이 향기가 가득했어. 그리고 그 지식의 숲속엔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책에 집중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앉아 동화책을 읽는 아이, 서서 진지하게 경제 잡지를 넘겨보는 직장인, 돋보기를 쓴 채 두꺼운 역사책에 몰두한 백발의 노인까지. 미국에서 서점은 절대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 우린 끊임없이 의심하고 토론하도록 훈련받은 민족이라 서점에서조차 큰 소리로 토론하거든. 무엇보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의 밀집 공간은 테러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빛엔 늘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 하지만 여긴 달랐어. 불안감으로 가득 찬 대피소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거대한 지식의 요새였지. 날카로운 경보음도 무정의 소음도 없이 오직 사람들이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사락 소리만이 이 거대한 지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나는 마법에 홀린 듯 한국어 교재 코너와 역사책 코너로 향했어. 초급 한국어 첫걸음, 한국 근현대사, 이순신과 세종대왕. 나는 닥치는 대로 책을 집어들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지. 배워야 해, 알아내야만 해. 이 나라는 어떻게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단단하고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걸까? 그 답은 분명 이 글자들 속에 있을 거야. 나는 책장을 넘기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 영문판 한국사 책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군주가 그를 모르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자기 눈이 멀어가는 고통을 참아가며 직접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대목을 읽었을 때 가슴 깊은 곳이 울렸지. 잔인한 무력이 아니라 따뜻한 글로,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붓으로, 진심으로 백성을 아끼고 품었던 위대한 리더십. 우리 아빠는 훌륭한 군인이야. 평생 어떻게 하면 적의 심장을 꿰뚫을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적을 죽여서 나라와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만 고민해왔지. 하지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와 시민들은 어떻게 적을 죽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타인을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완전히 몰입해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 꺼진 줄도 몰랐어. 서점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공책에 한글 제음과 모음을 따라 쓰며 몇 번이고 다짐했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꼭 돌아와서 이 위대한 언어를 배우고 이 나라의 숭고한 정신을 미국으로 가져갈 거야. 바로 그때였어. 누군가 거칠지만 더없이 다급하게 내 어깨를 붙잡았어. 에밀리.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땀으로 흠뻑 젖고 머리가 헝클어진 앤더슨 선생님과 한국 경찰 두 분이 내 앞에 서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 선생님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 네오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우린 네가 실종된 줄 알고 얼마나 지옥 같은 몇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선생님은 나를 때리는 대신 무릎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나를 부서져라 꽉 껴안고는 짐승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 경찰 아저씨는 무정의로 한국말로 상황을 보고하면서 놀란 내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셨지. 명동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수천 개의 CCTV 영상을 추적해서 기적적으로 나를 찾아낸 거였어. 나는 내 무릎 위와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을 가리키며 엉망으로 울면서 말했어. 조이송해요 선생님. 도망치려던 것도 나쁜 사람한테 납치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걸 가져가고 싶었어요. 총알과 방독면 대신 진짜 사람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마음을 제 캐리어에 담아가고 싶었어요. 내 무릎 위엔 두꺼운 초급 한국어 첫걸음 책과 영문판 한국사 책이 놓여 있었지. 선생님은 내 품에 안긴 책들을 보더니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는 단호하게 나를 일으켜 세웠어. 됐다.
가자, 에밀리. 비행기 시간 늦겠다. 네가 품에 안은 그 책들은 선생님이 사줄게. 그게 우리가 이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우리는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사이렌을 울리고 극적으로 호텔에 돌아왔어. 로비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친구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등을 마구 때리며 욕을 퍼붓다가 결국 다 같이 엉겨붙어 엉엉 울었지. 우리는 겨우 전용 버스에 올라탔어. 버스는 무겁게 진동하며 인천공항으로 향했지. 나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광화문 광장과 그곳에 우뚝 솟은 이순신 장군 동상을 깊고 간절하게 눈에 새겼어. 공항으로 가는 1시간 남짓, 차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 우리 학생 20명과 선생님은 분명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 눈부신 천국을 떠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앤더슨 선생님이 조용히 내 옆자리로 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에밀리, 아까 서점 바닥에서 펜으로 그렇게 힘주어 쓰던 게 뭐였니?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편지 같은 그 종이 말이야. 나는 주머니에서 서점 바닥에서 썼던 땀과 눈물로 눅눅해진 꼬깃꼬깃한 편지지 2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 받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지하 벙커에서 붉은 레이더 화면을 노려보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을 나의 아버지 미군 최고 사령관이었지. 선생님, 지금 제가 이걸 마이크에 대고 읽어도 될까요? 다른 친구들도 제가 한국에서 내린 결론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줬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맨 앞 운전석 옆으로 갔지. 마이크를 쥔 2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 차 인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20명의 엘리트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어.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한번 쉰 뒤 천천히 마이크에 대고 내 인생을 바꾼 그 선언문을 읽기 시작했어. 사랑하는 아빠, 저 에밀리예요. 저희는 지금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12시간만 지나면 우린 다시 그 긴장감과 날카로운 경보음으로 가득한 현실로 돌아가겠죠. 아빠,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 제가 떠날 때 아빠는 제게 경고하셨죠. 한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행하고 위험한 화약고라고, 수도의 문턱에 적의 대포가 겨눠져 있는 끔찍한 나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최고 사령관이시지만 아빠의 그 완벽한 정보 분석은 이번만큼은 완전히 틀렸어요. 저희가 직접 본 대한민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생존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국경에 높은 벽을 쌓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 세상에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는 적 1명을 더 죽이기 위해 M16 소총을 들었지만 이들은 친구 1명을 더 사귀기 위해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아빠, 저는 판문점에서 철조망과 북한군을 봤을 때 숨 막히는 공포를 느꼈어요. 하지만 고작 50km,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 도심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끔찍한 위협에서 불과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은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한밤중 한강변에 돗자리를 깔고 웃으며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는 항상 제게 평화는 압도적인 무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강한 군대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아빠. 우리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아빠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존경해요. 하지만 아빠, 제가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본 진짜 평화는 무력으로 짓누른 가짜 평화가 아니었어요. 이곳의 평화를 지키는 건 차가운 미사일이나 군대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단단하고 눈부신 신뢰였어요. 밤길을 걸어도 절대 안전할 거라는 믿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게 당연하다는 따뜻한 배려, 500달러가 든 지갑을 길에 떨어뜨려도 반드시 누군가 경찰서에 가져다 줄 거라는 위대한 신뢰. 이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양심과 믿음이 우리 미국의 수만 대의 탱크와 항공모함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강하게 이 사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방독면을 쓰지 않고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제 어깨를 짓누르던 잔인한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인간다운 자유가 찾아왔어요. 총 없는 세상에서 평범한 18살 소녀로 새벽에 컵라면을 먹고 화장품을 고르고 책을 읽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18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 부탁이 있어요. 아니, 이건 저의 결심이에요. 저를 다시 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세요. 이건 절대 전쟁이 무서워 겁쟁이처럼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사람의 힘만으로 이렇게 품격 있는 선진국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전쟁의 증오를 어떻게 배려로 바꿀 수 있었는지, 한국어로 이 기적의 비밀을 배워서 우리 미국도 대한민국처럼 멋진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교내 총기 난사, 경보에 벌벌 떨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한국으로